다음에 주제는 먼저 17쪽에 이제 행정법에 관한 주제야. 근데 행정법에 관한 주제가 조금은 길어. 그래서 아주 간단한 행정법의 의의와 특성을 살펴보죠. 자, 그리고 성립과 발달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우선 행정법의 의의와 특성에서는 1항 행정법이란 어떤 법이냐 그랬죠? 응? 시험에 잘 안 내. 행정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의에 보면 행정법이란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 여기서 추려보면 3가지 요소가 추려져. 첫째, 행정법은 국가 작용 중 행정에 관한 법. 그 다음에 행정에 관한 법 중에서도 국내법. 여기서 이제 법을 또 나눌 때 국제법, 국내법 이런 구분이 있거든. 이제 국가가 한 국가 내에 행정에 관해서 적용하려고 만든 법, 국내법. 그 다음에 행정에 관한 법 중에도 공법 계통의 법. 3가지 요소예요. 가볍게 읽고 지나가요. 따라서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 있었지. 국가가 행정을 할 때 민법 등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다. 사법상 행정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 국가가 행정 활동을 할 때 민법 같은 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민법은 행정법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고, 두 번째, 헌법과의 관계가 있어요. 자, 헌법 중에는 헌법은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모든 사항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헌법 전부가 행정에 관한 법인 것만은 아니지. 그렇지만 헌법 중에는 행정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헌법도 행정법에 포함이 됩니다. 행정에 관한 법에. 그래서 헌법과의 관계에 별 큰 논점은 없고, 거기에 이제 사람 이름이 2사람 나와. 독일의 유명한 학자 오토 마이어라는 학자와 프리츠 베르너라는 사람 나오죠. 그 사람들이 각각 유명한 말을 하나씩 했대. 오토 마이어라는 학자는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 말 뜻을 세상에 안 변하는 법이 어디 있어? 법을 한번 만들면 또 세상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법도 바뀌어야 되지, 그지? 절대로 안 변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헌법은, 그러니까 이 오토마이라는 학자가 살던 시대에 독일을 이제 상황을 보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살았던 학자인데, 그 당시에 독일에서는 혁명이 여러 번 몇 차례 일어나고 해서 정치적 변화가 크게 몇 번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런 큰 혁명이 일어나고 정책 변동이 있을 때마다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바꾸더라 이거야. 그래서 헌법은 정치적 변동에 민감하게 이제 따라서 바뀌는 법인데, 반해서 행정에 관한 법들은 안 바뀌고 그대로 있더라 이거지. 이걸 보고 행정에 관한 법은 정치적 변동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법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성격이 약한 법이다. 헌법은 정치적 성격이 많이 들어있는 법인데,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마이어 이 사람이 한 말의 강조점은 행정법은 비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 정치적 성격이 약하다는 걸 강조했고, 그 이후에 후대 학자인 프리츠 베르너라는 학자는 무슨 말을 했대? 행정법은 헌법을 구체화해 놓은 법이다. 그러니까 헌법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법이다. 이 사람이 이 표현한 거는 이제 헌법과 행정법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헌법이 바뀌면 행정법도 바뀌는 거다. 여기서 헌법과 행정법의 관련성을 강조한 표현이다.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다 이건 아니고 다 맞는 말이고 어느 측면을 강조한 거야. 그 정도로 보고요. 자, 여기 행정법의 특성 있지? 여기 별표. 특성 별표 하나. 뭐하고 비교하냐? 다른 법들, 예를 들면 민법, 형법 이런 우리나라에도 많은 다양한 다른 법들이 있잖아. 다른 법들하고 비교했을 때 행정에 관한 법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첫 번째 중요한 특성이 있어. 첫째 줄 읽어보니까 뭐야? 거기 밑줄 쳐줘요. 단일의 법전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이거 중요합니다. 단일의 법전 형태로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거기 앞머리에 있지만 우리가 민법 그러면 민법이라는 제목, 법 이름 제목 하에 제1조부터 몇 조까지 쫙 하나의 법이야. 형법도 그렇고, 그지? 그러면 행정법이라는 딱 이름 하에 1조부터 몇 조까지 딱 하나의 단일법이냐? 아니야. 행정법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거는 행정에 관한 우수한 법의 집합을 우리가 집합체를 행정법이라고 칭해. 그러니까
행정에 관해서 무슨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또 행정작용과 관련해서는 건축법, 도로교통법, 뭐 세금 관련 법 많아. 응? 그러니까 행정에 관한 우수한 법의 집합을 일컬어 행정법이라.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특성, 행정법은 단일의 법전으로 돼 있지 않다. 응? 중요한 특성. 그래서 무수한 행정과 관련된 무수한 법의 집합체를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칭하는데, 그 무수한 법들에는 다 공통된 어떤 특성과 원리가 들어있다. 응? 그 공통된 특성과 원리를 우리가 행정법 총론에서 공부하는 거야. 응? 두 번째, 형식상의 특성에서 성문성. 성문이라는 건 이제 조문 형식의 문장으로 돼 있는 거를 성문이라 그래. 그 반대말은 불문이야. 문장으로 안 돼 있는 거. 자, 읽어보면 행정법은 성문의 법을 우선으로 한다는 말이야. 그 이유는 법으로다가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음으로써 국민이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응? 국민이 법과 관련된 생활을 함에 있어서 안정적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문의 법을 우선으로 한다. 응? 성문성. 그 다음에 이런 성문의 법으로 존재하는 행정에 관한 법들의 종류가 다양해. 헌법에도 행정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국회가 만드는 법률, 그 외에도 대통령이 만드는 행정기관의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 이런 법으로 존재하는 형태가 다양하다.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상, 성질이나 내용상의 특성에서는 행정주체의 우월성, 공익우선성, 집단성, 평등성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행정주체의 우월성이야. 행정주체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국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가가 이제 국민에 의해서 행정을 하잖아. 근데 국가가 개인들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는 걸 인정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우월한 힘을 가지고 세금 내라, 응? 영업하지 마라, 건물 철거해라, 그지? 우월한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하죠. 그래서 행정주체의 우월성을 인정해요. 민법 같은 거는 개인들 간에 적용되는 민법은 대등한, 국민 개개인들이 다 법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놓고 하는 건데, 행정에 관한 법은 국가가 국민 개인들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공권력을 행사해서 명령 강제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야. 응? 그 점인데, 여기에 포인트는 둘째 줄 끝에, 그런데 이런 국가가 개인들보다 우월한 힘을 갖는 거는 본래부터 당연하게 국가는 개인보다 우월한 힘을 갖기 때문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복지를 증진하고 이런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국가에게 우월한 힘을 갖도록 인정이 되기 때문이야. 응? 그래서 그게 포인트야. 첫째, 그때 행정주체의 우월성은 선언적으로 인정되는 고유한 것이 아니다. 응? 본래부터 국가는 당연히 개인보다 우월하다 이래서 인정되는 게 아니고, 행정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우월한 힘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법이 국가가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안 두고 있으면 국가도 개인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응? 그래서 국가에게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이유 알아두고, 그 다음에 공익우선성, 집단성, 평등성은 내가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어. 여러분들 읽으면 쉽게 아는 거야. 응? 응. 그 다음에 성질 내용면의 특성에서는 뭐 기술성, 수단성, 요건 아까 오토마이어 얘기 생각하면 행정에 관한 법 규정들을 보면 되게 행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방법, 절차 이런 테크닉적인 걸 주로 정해놔서 비정치적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연관이 있고, 획일성 강행성은 획일성이라고 뭔지 알겠지? 국민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거야. 응? 강행성은 규정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간에 뭔가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 빌려주는, 이것도 계약이야. 돈 빌려주는 것도, 그지? 근데 그거 문서로 작성해? 안 하지. 그래서 개인들 선택이야. 돈 빌려주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말로만 이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지? 그 선택사항이야. 법에서 뭐 문서로 계약해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개인들이 알아서 자유롭게 하는 거야. 방식도, 응? 내용도 알아서 정하고. 그래서 근데 우리 행정에 관한 법은 공무원들, 행정기관은 이렇게 해라. 국민도 행정기관에게 신청할 때는 뭐 이렇게
형식 갖춰서 문서에다 뭐 기재해서 이렇게 다 정해놨어. 규정대로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강행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응? 응. 법 규정대로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런 점이 민법하고 좀 다르잖아. 응? 그 다음에 이제 재량성. 이거는 이제 법에서 행정기관에게 알아서 할 여지를 많이 주고 있어요. 응? 네, 그런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 부분. 명령규범성. 다른 말로 단속규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지. 그 부분을 조금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야 돼. 그래서 자, 거기 문장을 읽어보면 행정법은 주로 어떤 규정 위주로 되어 있다? 명령규정, 단속규정 위주로 되어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 되냐? 만약에 국민이 행정에 관한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 예를 들면 청소년에게 술 팔지 말도록 금지 의무가 정해져 있어. 근데 술집 주인이 청소년한테 술 팔았어. 그럼 법 위반 행위란 거지? 그럼 청소년한테 술판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느냐? 이 거래 행위? 그 효력까지 무효로 하진 않아. 그거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만 업주가 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처벌할 뿐이야. 이렇게 법 규정의 목적이 위반 행위를 처벌하라는 목적으로 만든 규정을 명령 규정이라 그래. 응? 반면 이와 반대되는 말이 효력 규정이야. 효력 규정은 법에 위반되는 하면 그 행위 자체를 효력을 인정 안 하는 거야. 무효로 처리하는 거지. 행정에 관한 법 중에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효로 하는 그런 규정도 있긴 있어. 근데 그런 규정은 몇 안 되고 대부분 많은 행정법 규정이 법 위반 행위라면 처벌할 테니까 위반 행위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규정이야. 그지? 그래서 또 다른 예를 들면 그 행정기관이 3개월 동안 영업하지 마 하고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어. 그럼 3개월 동안 영업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영업정지 기간 중에 또 영업하다 걸렸어. 그럼 손님하고 영업한 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나? 그건 아니란 얘기지. 그건 그대로 효력을 인정하고 처벌할 뿐이지. 그렇지? 그런 규정. 그래서 행정법은 주로 명령 규정 위주로 돼 있다. 응? 그래서 위반 행위를 해도 무효로 되는 건 아닌 게 원칙. 효력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 처벌 대상이 될 뿐. 응?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가끔 나왔는데 주로 여러분들이 지금 특성 얘기했는데 행정법의 특성 중에서 다른 법들하고 비교해서 특성 3가지에다 포인트를 두면 돼. 하나는 뭐라고 했어? 첫 번째로 중요한 거. 단일한 법전으로 돼 있지 않다. 두 번째, 국가에게 우월한 힘을 인정하는데 그 우월한 힘은 국가니까 당연히 개인보다 원래 우월한 거다. 이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우월한 힘이 인정되는 거다. 되기 때문이다. 그지? 네, 세 번째 중요한 논점. 행정법은 주로 명령 규정 위주로 돼 있어서 위반 행위를 해도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건 아니다. 단지 효력은 인정하고 위반 행위했다고 처벌 대상으로 삼는 거 위주로 돼 있다. 응?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교재 19쪽을 가보세요. 19쪽 가면 이제 그러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행정법은 어떻게 성립 발달되어 왔는가. 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생겨나는 법은 민법, 형법이에요. 응? 우선 혼자 살면 법이 필요 없어요. 근데 사회를 이뤄서 여러 사람 살면 갈등이 생기니까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지. 그게 법이잖아. 그래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뺏으면 안 되고 훔치면 안 되고 남 죽이면 안 되고 그지? 형법 같은 게 먼저 생겨나겠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저 한국사 시간에 고조선 시대 배우면서 팔조금법이라고 배울 거야. 그 형법이야. 남을 죽이면 그 사람 똑같이 죽인대. 남의 물건 훔치면 노비로 삼고 용서받으려면 5천만 양인가 내야 된다고 돼 있고 또 남의 물건을 살인상해 절도죄가 있으니까 남을 해치거나 그러면 또 하여튼 그런 처벌한다. 형법 규정이 있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낳고 재산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민사관계 이거 정한 상속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정한 민법이 또 있게 됩니다. 그럼 행정에 관한 법은 아주 늦게 생겨났어요. 근대 국가 이후에 즉 18세기에 생겨났어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늦게 생겨났어요. 그럼 왜 늦게 생겨났냐? 그 전에는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도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민법을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 응?
또 개인 사이의 분쟁도 국가와 개인 사이의 싸움이라도 개인 사이에 싸움 난 거 재판하는 절차 똑같이 재판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니까 굳이 국가와 개인 사이의 행정과 관련된 문제에 적용되는 특별한 법, 특별한 재판 절차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이제 근대 국가 이후, 프랑스 혁명 이후에 행정에 관한 특수성을 인정. 국가와 개인 사이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는 다른 관계가 있다. 국가가 어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또는 복지 증진 같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는 개인보다 우월한 힘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개인에게 명령 강제하도록. 그래서 국가에게 우월한 힘을 인정하고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특별한 법을 만들어내게 된 거야. 응? 자, 관련해서 우리 행정법 성립 발달 과정을 보면 셋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 대륙법계 국가, 영미법계 국가, 우리나라. 그지? 그러면 원래 법에서 전 세계의 법과 제도는 영국, 미국식 법제도를 따르는 나라가 있고 프랑스, 독일 쪽 유럽 대륙의 국가 법제도를 따르는 나라 이렇게 양대 산맥이 있어. 그래서 이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을 만든 것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왜 대륙법계 국가에서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 행정법을 성립 발달하게 만든 요인이 뭐냐 하는 거에 두 가지가 얘기돼. 첫 번째는 법치주의, 사상 확립. 즉 국가의 행정활동은 법에 따라야 된다. 그러면 그 근대국가, 시민혁명 이후에 근대국가 이전에는 법치국가가 아니었어. 법치주의 아니야. 왕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시대잖아. 그지? 그래서 그때는 그 군주가 멋대로 통치하니까 국민의 자유 권리라는 게 보장되질 않았지.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왕을 처형하고 이제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 이거 만들어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국가의 모든 활동은 법에 따라야 된다는 법치주의 사상이 확립된 게 첫 번째 요인이야. 그런데 이거 하나만 갖고는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이 만들어지게 된 걸 설명을 만족스럽게 못해. 왜냐면 법치주의 해야 된다 하더라도 그럼 국가와 개인 사이도 개인 간에 적용되는 민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특별한 법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행정제도의 발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행정제도 발달. 이 행정제도 발달은 게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거야. 응? 즉 개인 사이의 관계는 개인들끼리는 법적으로 서로 대등한 관계고 서로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관계를 맺지만 국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또 사회 전체의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들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개인에게 명령 강제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국가에게 그러한 힘을 부여하는 특별한 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행정의 특성을 고려한 법이 필요하고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와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 관해서 싸움이 나면 이걸 대등한 개인들 간의 재판하고는 달리 국가와 개인 사이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재판 절차, 특성을 고려한 재판 제도가 있어야 된다. 라는 사고방식이 생겨난 거지. 그래서 그걸 설명한 게 행정제도라고 말하는 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야. 국가의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수한 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야? 그러한 행정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재판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프랑스도 이제 국가와 개인 사이의 작용을 둘러싸고 싸움이 나면 일반 법원에서 개인들 민사소송 재판원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재판하도록 했었어.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행정부가 불만이 많은 거야. 왜냐면 이 법원이 이 행정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 안 해주고 개인들 간의 민사소송 재판과 똑같은 식으로 재판하니까 행정부가 불만이 많아. 그래갖고 이게 행정의 특성을 고려 안 해준다. 그래서 행정에 관한 소송 사건은 따로 재판하겠다. 행정부에다가 따로 행정재판소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재판하도록 이런 제도를 갖췄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행정제도의 발달이라는 건 행정에 관한 특수한 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셋째 줄에 일반 사법부 법원에다가 설치 안 하고 행정소송사건만 별도로 재판하는 행정재판소를
행정부에 설치하고 거기서 재판하도록 하면서 거기서 행정의 특성을 고려한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에 나타난 어떤 특별한 논리 이런 걸 또 규정으로 만들고 하면서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이 성립 발달해 왔다. 정리하면 됩니다. 성립 발달 요인. 자,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에서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행정에 관한 특별한 행정법이 성립 발달하게 됐는데 프랑스와 독일이 조금 발달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프랑스 하면 두 개 단어만 연결해서요. 프랑스는 첫째 줄 끝에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응?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공영무라는 개념을 기초로 발전했다. 응? 공영무 또는 공공영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 공영무라는 개념이 뭐냐면 국가가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은 국가 국민에게 강제하는 활동, 명령 강제하는 활동이든 권력적으로 하는 활동이든 비권력적으로 하는 활동이든 국가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활동은 다 뭐라고 불러? 공영무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공영무에 해당하는 활동은 다 무슨 법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 행정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고 어디서 재판한다? 별도로 설치한 행정재판소에서 재판할 문제다. 응? 그럼 반대로 국가가 활동을 하는데 공익 목적 달성과 관계없는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건 국가와 개인하고 똑같은 취급을 해서 민법에 적용받고 그건 일반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재판할 문제 이런 식으로 나눈 거죠. 응? 그래서 국가가 공익 목적을 위해서 하는 활동을 권력적으로 하든 비권력적으로 하든 공익 목적을 위해서 하는 활동은 국가의 활동은 전부 다 공영무에 해당하는 활동. 그치? 이렇게 삼았던 거지. 그래서 프랑스 하면 판례학설 중심으로 발달, 공영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발달. 응? 이 정도.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독일은 유럽에서 좀 후진적인 나라였어. 그 당시는. 지금이야 뭐 선진국이지만 유럽에서 독일은 후진적인 나라라서 시민혁명도 일어나지 않은 나라야. 응? 그만큼 이제 농업사회주의였고 발달이 늦었었는데 근데 그 옆에 나라들 뭐 프랑스, 영국 다 뭐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민주주의, 법치주의 한단 말이야. 근데 독일에서 이거 안 따라갈 수가 없어. 안 따라가면 그나마 있던 왕의 권력도 다 무너질 수 있어.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거야. 다른 나라 이제 추세에 따라서 여기도 법치주의라는 걸 도입을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 행정을 할 때도 법에 따라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도입을 하는데 뭘 위한 거냐? 왕의 권력을 유지하는 쪽에 신경을 써요. 응? 그 진짜 국민들을 위한 이런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흉내만 내면서 왕의 권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법치주의 한다고 흉내만 내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행정하는 법을 만들어도 국가가 강제력 행사하는 거, 세금을 징수하고 이런 강제적인 조치하는 것만 행정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고 행정재판소에서 재판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행정법에 이제 적용 대상이 되는 국가의 영역을 되게 좁게 본 거야. 응? 그랬다가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민주주의국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는데, 자 어쨌든 독일하면 키워드가 국가 권위주의 사상의 기초, 국고학설,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공권력 중심.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만 행정법적인 통제를 받도록 하는 거야. 응? 좁게 본 거지. 그리고 거기에 국고학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국고할 때 고가 재산을 가리키는 말이야. 창고고자.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처럼 땅이나 건물, 재산을 갖고 있는 자로서 개인과 똑같은 입장에서 재산 거래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할 때는 그건 개인 간의 관계와 똑같다. 그럴 때 국가를 국고라고 칭한 거야. 그래서 국가가 국고, 재산권을 가진 자로서 개인과 거래할 때는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관계와 똑같다. 거기는 똑같이 민법이 적용되고 민사소송으로 재판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어. 응? 그러니까 오직 공권력 행사하는 것만 행정법에 적용을 받고 행정재판 대상으로 삼았던 거지. 그다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좀 확대됐는데 어쨌든 조금 달랐다. 그거 알아두고요. 자,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 독일 이런데 공통된 특징은 자 특징 두 가지. 동그라미 1번 국가의 법을 크게 두 계열로 분리합니다. 공법 계열의 법, 사법 계열의 법. 응?
공법사법. 응? 아까 공법사법 얘기 잠깐 했었지? 그래서 각각 적용되는 영역이 다르다. 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다르고 재판 절차도 다르게 합니다. 응? 이런 제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행정소송 사건은 일반 사법부에서 재판 안 해. 행정부 안에 따로 행정재판소를 따로 별도로 설치해놓고 거기서 재판해. 그런 제도를 행정국가주의라 그래. 응? 그런 제도를. 그래서 이 대륙법계는 행정국가주의를 택하고 있다. 행정사건 재판은 별도의 재판소를 따로 설치했다. 자, 이와 반대로 영미법계 국가는 이제 세 가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세 가지? 네 가지? 자,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 성립 발달이 늦었어요. 늦은 원인이 뭐냐면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 앞머리 법 앞에 평등이 강조됐어요. 법 앞에 평등 강조. 응?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과 개인 간에 평등하게 똑같이 법 적용받아야 되듯이 국가와 개인 사이도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평등한 거고, 그러니까 국가도 개인하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국가와 개인 사이 관계도 개인 간에 적용되는 똑같은 법을 적용받고 싸움 남은 재판 절차도 개인 사이의 재판 절차와 똑같은 절차에 따라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미 개인 사이에 적용되고 개인 사이 싸움 남은 재판하는 절차 다 정해져 있는데 뭐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 만들 생각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결과 둘째 주 끝에 셋째 주 끝에 19세기 말까지 어떻게 돼?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 성립 발달되지 못한 거야.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거 똑같은 법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본 거지. 응? 그러다가 동그라미 2번 20세기 이후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산업화 되고 도시화되고 하면서 사회 문제가 많이 생겨나. 근데 사회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라 하는 이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진 거야. 그때 이제 정부에서 이런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행정위원회, 무슨 행정위원회 이런 걸 많이 설치하는 법을 제정해. 그 행정위원회가 그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러면서 그 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을 제정을 하고 그 행정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행사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거를 이제 법으로 정했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법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법이었어. 그래서 19세기 말 특히 20세기 이후부터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이 성립 발달.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키워드가 행정위원회야. 행정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행정법이 성립 발달하기 시작했다. 응? 특별한 법으로서. 그 뒤늦게 발달했죠. 그 다음에 특징. 자, 영국이나 미국 쪽 법제도를 택하는 나라는 국가의 법을 공법 계열의 법, 사법 계열의 법 이런 구분 없어요. 응? 공법, 사법 구별 안 한다. 응? 공법, 사법 구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륙법계 국가는 행정법은 공법 계열의 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단 말이야. 응? 근데 영미법계는 공법, 사법 이런 분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행정법은 그냥 일반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법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특별한 법 정도로만 인식하는 거야. 공법, 사법 이런 구분 자체가 없어.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공사법 구별을 안 한다. 다만 처제 그때 행정에 관한 법은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법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 법이다 라는 점을 인정. 행정법의 특수성은 인정한 거야. 그래서 일단 국가와 개인 사이의 행정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만들어진 행정에 관한 법이 있으면 그걸 우선 적용하고 그런 규정 없으면 개인들 사이의 경우에는 똑같이 적용한다 이런 논리지. 행정법의 특수성은 인정.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끝에 우리가 이제 사법국가라고 그러는데 행정에 관한 소송 사건 생기면 일반 법원에서 같이 재판해. 그러니까 행정소송 사건만 따로 재판하는 재판소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일반 법원에서 일반 사법부에서 똑같이 재판한다. 응? 사법국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하나 더 추가되는데 특히 뭐 중심으로 발달했다고? 절차법 중심으로 발달했다. 근데 우리가 또 법을 나눌 때 법을 구분할 때 이런 구분이 있어. 실체법, 절차법 이런 또 구분 방식이 있어요. 실체법은 내용을 정한 법이고 절차법은 말 그대로 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정한 법이야.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형법이 있고 형사소송법이라는 법이 있어. 들어봤지?
형법은 무슨 행위라면 죄가 되고 무슨 죄가 되고 그 죄를 지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 요걸 정해서 그 죄와 벌의 내용을 정해놓은 법이야. 그 형법은 실체법이라 그래. 그런데 그 형법이 정한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절차를 정해놓은 법이 형사소송법이야. 그 처벌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재판을 갖고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한 법이 형사소송법이야. 그러니까 형법은 실체법, 형사소송법은 절차법. 또 이렇게 분류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행정행하는 법도 실체법이 있고 절차법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영미법개국가에서는 특히 아까 그 무슨 행정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 권한 행사하는 절차에다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행정위원회가 무슨 조치를 하려면 그 조치의 상대방이 되는 자한테 이런 조치할 예정이라고 미리 통지를 하고 사전에 통지를 하고 상대방한테 변명할 기회를 주고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최종 조치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절차에다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만큼 절차를 중요시한 나라예요. 그래서 영미법계에서는 특히 절차법 중심으로 발달했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특징을 잡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자,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행정법이라는 이 내용은 이제 옛날 우리 고려 조선 시대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외국 거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 이후에 외국 법 제도를 받아들인 건데 어디 거 받아들였냐? 우리나라 일본을 통해서 일본이 어디 걸 도입을 했느냐? 독일 거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제시대 일본을 통해서 독일 행정법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대륙법계 제도를 따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동그라미 1번 읽어보자. 일제강점기에 독일 행정법 체계를 받아들인 일본 행정법이 타율적으로 도입됐다. 결국 우리나라는 독일 거를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됐다. 그래서 법에서 쓰이는 용어가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식 한자 말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그래. 일본 사람들이 독일의 그 용어를 일본식 용어로 한자 말로 번역을 했잖아. 그렇게 규정을 해놔서 그게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거지. 이제 법제처라든지 이렇게 법을 새로 개정하고 뭐 하면서 쉬운 용어로 자꾸 바꿔가요. 개정할 때마다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가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어. 옛날 어려운 용어. 그래서 법에서 쓰는 용어를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대륙법계 제도를 받아들여서 국가의 법을 공법 계열의 법, 사법 계열의 법 이렇게 계열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서울대학교 법학과가 둘로 나눠졌어. 법학과 내부에서 공법학과, 사법학과 이런 구분도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지금은 그런 구분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법, 사법을 구별하는 나라다. 그래서 행정법은 어디에 속하는 어느 계열에 속하는 법으로 본다? 공법에 속하는 법으로 본다.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게 동그라미 2번이야. 근데 우리나라 행정소송사건만 별도로 재판하는 행정재판소 따로 있다 없다? 따로 안 뒀어. 일반 사법부에서 행정소송사건도 재판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행정국가를 택한 거 아니에요. 사법국가를 택하고 있어.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동그라미 뭐 우리나라는 사법국가주의를 택하고 있다. 행정소송사건도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는 제도. 그러면 질문해보자. 우리나라 행정법원이라고 있다 없다? 우리나라 행정법원이라고 있다 없다? 있어요. 서울행정법원이라고 있어요. 서울에만 있어. 그럼 우리나라 행정법원이라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행정소송사건만 별도로 재판하는 행정재판소를 따로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 행정법원이라는 것도 대법원, 고등법원 밑으로 사법부 안에 하위 부서로 설치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행정소송사건만 재판하는 별도의 행정법원 내지 행정재판소를 사법부하고 분리해서 따로 행정부 안에 따로 설치한 게 아니라고. 사법부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조직도 보면 부서를 나누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법원 내부도 뭐 민사소송 재판하는
네? 담당, 그다음에 형사 재판 담당하는 곳, 그다음에 행정소송 담당하는 이런 식으로 부서 나누듯이 법원도 그렇게 조직을 나눠놓은 거야. 그 중에 일부가 행정법원이야. 응? 그래서 행정법원은 서울에만 있고 다른 데는 아직 다른 지방법원에는 없는데 행정법원이 있긴 하지만 사법부 안에 이렇게 이제 부서로 다 만들어 놓은 거에 불과하니까 사법부와 분리시킨 별도의 행정재판소가 있는 건 아니라서 우리나라 행정국가주의를 택한 건 아니다. 사법국가주의다. 응? 그 점을 유의하면 되고 거기까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행정법의 기본 원리라는 건 뭐 이제 우리 행정에 관한 법은 헌법의 기본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서 선언한 기본 원리가 있는데 거기도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동그라미 5번 사법국가주의를 부연 설명 그 읽어보면 내가 말한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있어요. 응? 그건 참고사항으로 보고 그래서 여기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은 한 10년 내지 한 5, 6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그런 정도예요. 아직까지 본격적 준비는 아니야. 그러나 이제 우리 오른쪽에 보면 법 제3절 법치행정원리 있지? 여기서부터는 계속 모든 시험에 거의 빠지지 않고 내는 중요 부분이 됩니다. 법치행정의 원리서부터. 자, 거기 부분은 쉬는 시간이 아니다. 점심시간을 가지고 점심 먹고 2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 수업 시간이 이제 점심시간 가지고 2시에서 4시까지 2시간 더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진행이 됩니다. 자, 밥 먹고 봅시다.